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독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꼭 들어할 선물을 고르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감동을 하곤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할 근사한 말을 입으로 되뇌어 보면서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생각하고요. 내가 훨씬 더 기분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 자신이 먼저 감동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정말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동을 하면은 그 사람도 꼭 나만큼 감동을 해줄 테니까요.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내가 느낀 감동을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지인에게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좋은 것 같아요.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바람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자체로도 감동일 테니까요. 자, 오늘 첫 곡 성시경입니다. 넌 감동이었어. 미련하게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적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꼭 들어할 것이다 라고 선물을 고르고 나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선물을 고를 때 네네. 미리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물을 줄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상상도 하잖아요. 선물을 네.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떤 표정으로 모습일 받을까. 거다. 네. 네. 또 어떤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물을 사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하고 감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감동시키려면은 내가 먼저 감동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감동뿐만 아니라 무슨 네. 일을 해도 내가 먼저 해서 내가 만족도를 느껴야 다른 사람도 만족도 느끼지 않을까. 요즘은 사실 감동할 일이 어떤 때 보면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네. 또 5월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감동되는 순간들이 좀 찾아올 것 같기도 하고 기대됩니다. 네. 5월에는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맞습니다. 또 지났습니다만은 어버이날 좋은 선물 하셨어요? 네. 부모님께? 어버이날은 사실 물건을 붙여야 되는데 이전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물건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걸 사지라고 네. 용돈을 드렸습니다. 용돈을 직접 드리면 아예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물건을 정말 고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요즘은 저희를 못 만나니까 위챗으로 그냥 이제 홍보라는 걸 주니까 너무 저도 시시하고 바로 받아가고. 저도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꽃다발하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갑더라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네. 놀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요즘은 자식들 오면 그렇게 행복하네요. 그래서 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전에는 자식들이 한번 집에 오면 돈을 챙겨간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물건을 잔뜩 해서 이제 물건을 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네. 근데 요즘은 자식들 오면 얼른 집에 가서 쉬고 계신대요. 네. 그리고 일부러 옷도 약간 새 옷 아니라 그런 옷 입고 앉아있으면 봉투를 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어떤 선물들을 많이 하나요? 봉투 말고. 사실 그 부모님이라면
한국과 좀 비슷한데 뭐 꽃 선물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네. 꽃 선물보다는 조금 실용적인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아, 좋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반지라든지 네. 뭐 이런 액세서리를 선물할 예. 때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감동이 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선물을 받았는데 네. 전혀 불필요한 선물을 드린다면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선물 줬구나.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네. 미리 한 달, 한 두 달 전부터 미리 노래 부르듯이 본인이 네네. 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십니다. 슬쩍. 네, 예, 은근슬쩍 얘기해 주셔서 네. 편안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좋죠.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중국 하북성 삼하시에서 박춘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초담배 향기라는 글인데요. 박춘화 씨가 처음으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앞으로 글을 보내주셨네요. 하북성 삼하시에서는 처음 사연이 도착한 것 같아요. 네, 하북성이 하북성이면 네. 베이징이 특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만약 특별시 아니라면 하북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위치하는 그 지역이 네. 하북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도 거기에 꽤 많이 나가 있었는데 삼하시란 지역에서 편지는 저는 지금까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처음 도착된 편지라서 네. 훨씬 더 반가운 마음으로 봤는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하얀 배쩍삼에 가리마머리 은비녀 꽂으신 나의 할머니는 170가구 모여 사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초담배 피우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할매는 여잔데 왜 담배 피우지? 천진한 어린 손녀의 야릇한 눈길 이역 담긴 질문에 할머니 이야기 주머니 속 피멍든 사연이 상처 뚜껑을 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누이 바꿈으로 30여 세 되는 할아버지한테 시집 오셔서 아들, 딸, 셋 낳고 생활하셨다고 하십니다. 40세 나이에 악마 같은 폐허결핵병으로 큰딸 가족 3명과 시집 안이 간 17살 꽃나이 둘째 딸까지 한 해에 잃게 되어 옥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슬픔과 애절함을 달랠 길 없어 할아버지 초담배를 가만히 훔쳐 피우기 시작했고 초담배는 할머니 외로운 아픈 마음을 달래는 진통제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식 잃은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는 초담배 연기는 할머니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초담배는 할머니 유일한 진정제였고 생명수와 같아서 손에서 떨어지질 못했습니다. 1992년 84세의 고령으로 세상 뜨시기 직전까지 할머니는 40여 년 동안 초담배를 하루도 빠치지 않고 피우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모두 하얀 초담배 연기로 할머니 영혼이 꽃송이로 피어나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저희 기억에 제일 생생한 것은 비 오는 날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신 할머니께서 푸 하시더니 한꺼번에 담배 연기를 하늘로 날려보내셨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를 데려 안 가고 죄 없는 내 자식들을 데려갔는지. 그날 할머니 거칠거칠한 손은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평소와 다른 할머니 이런 모습에 나도 덩달아 소리내어 엉엉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초담배 연기가 싫지 않았고 초담배 피우지 마시라고 한 번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초담배 피우시는 깊은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담배가 할머니의 그리움과 아픔을 달래는 맞는 약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청명절 다가오니 할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여집니다.
하얀 꽃송이 구름송이 피우시며 하시는 축복 소리 방불이 들려옵니다. 악마 같은 코로나 꼭 이겨내고 모두들 무사하거라. 할머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완강한 의력으로 코로나 꼭 이겨내길 겁니다. 이 세월 꼭 웃음꽃 필 것입니다. 아, 초담배 피우시는 할머니 오늘도 그립습니다. 네. 중국 하북성 삼하시에서 박춘화 씨가 보내오셨던 초담배 향기였습니다. 하얀 배적삼 입으시고 은비녀 꽂고 초담배 피우시는 할머니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는 사실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시는 그 사연을 모르면 왜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시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전에는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그렇게 곱지 않게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담배 피우면 왜 피우지? 나쁜 습관인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네네. 수 있는데 지금 이 할머니 모습이 딱 제 할머니 모습이에요. 네. 보통 저희 할머니도 은비녀를 꽂고 예. 초담배를 피우시고 꼬부랑 등이 이제 약간 굽으시죠? 굽으셔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면서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는데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왜 담배 피우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사연도 좀 비슷합니다. 이걸 읽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또 할머니도 그립네요. 네.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기의 아픈 사연을 가슴에 묻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저희 할머니는 7만 남매를 키웠는데 네. 원래는 9남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릴 때 자식을 잃고 그다음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이 또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서 자식들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담배가 할머니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았을까. 아픔, 그리움, 외로움을 다 달래주는 만능약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편지를 보내오신 박춘화 씨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한 해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잃으셨어요. 그러니까요. 큰딸네 가족 그리고 둘째 딸까지. 네. 예, 이러니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실 용기가 생기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요즘은 약간 자식이 다쳐도 네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잃어버렸다는 생각 그것도 한 번에 두 딸에다가 큰 딸 가족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억장이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흔히들 왜 자식이 먼저 가면은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고 네. 그 보통 얘기하실 때 가슴을 막 치면서 여기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 할머니의 아픔을 박춘하 씨가 이제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할머니의 그 아픔까지도 이해하고 할머니 담배 피우시는 모습도 함께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감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중국 동포 분들 중엔 그래도 담배 피우시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면 뭐 자식을 잃은 그 할머니도 많았지만 네. 특별하게 남편을 일찍 잃은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뭐 남자들이 집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거의 저희는 외할아버지, 그 친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다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는 재혼을 다 하지 않고 자식을 다 할머니들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제가 본 할머니들 대다수 다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리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다 네네. 등이 허리가 다 약간 꼬부랑 굽으시고, 할머니 되고 은비녀를 은비녀 꽂고 꽂으시고 머리를 곱게 단장하고 이제 항상 네. 하얀색을 이렇게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옆집 할머니 우리 집 할머니 다 비슷합니다. 맞아요. 사연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께서는 아침마다 항상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네. 일찍 일어나셔서 그 거울을 이렇게 뒤집어야 거울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땐 막 색경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펴놓으시고 머리 곱게 빗으시고
비녀롭게 꽂으시고 이제 아침 준비도 하시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시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 옛날이든 지금이든 조선족 할머니들이 다 엄청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족 마을 자체가 티가 나게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마당이나 이런 걸 항상 쓰는 그런 모습을 마당을 자주 볼 수 깨끗이 있습니다. 항상 쓰셨죠. 네, 맞습니다. 아,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중국 중국에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역시 우리 한민족은 똑같네요. 네. 네. 자, 박춘하 씨 이런 그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사연 보내주세요. 이미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여자의 일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김재봉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조선족 풍습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민족은 모두 서로 다른 생활 개성과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바로 오색찬란한 다민족 대가족의 아름다운 색채를 구성하고 있다. 조선족도 삶과 개성을 극대화하는 민족이다. 조선족들은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 방면의 소송에 맞지 않는다. 각급 법정, 법원의 권정을 펼쳐서 조선족 당사자들의 민사 사건은 매우 적었다. 물론 형사 사건은 변론이다. 민사 소송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민족, 이 법률, 무기를 운용할 것이 부족한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의 의식이 아닌 그들 민족 내부의 일종의 자아 갈등과 분쟁의 은성 기제이다. 조선족은 성격이 직격하고 성격이 급한 민족이며 일상생활에서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는 것이 자연히 많은 것이 많고 두파, 혈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관청에 가서 그런 일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오늘 다 끝났는데 내일 쌍방이 한 조각으로 술 한잔 하면 왕왕 연운하다. 조선족의 경로 애유는 이미 천하에 소문난 미덕이었다. 세상에 어린이날과 노인절을 조선족처럼 놀라게 할 수 있는 어떤 족속들이 땅을 뒤흔든 더없이 융중하고 열렬하고 유쾌하지 않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6일 아동절은 대절이다. 이날은 전주 인민의 공통된 명절이다. 소년골에서는 공원의 가로수 잔디밭에는 산기슭의 개울의 모래톱이 곳곳이 모두 명절에 성장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은 휴일이 아니더라도 각 지도와 모든 인민이 휴일처럼 속하고 있다. 화기애애한 친화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큰 즐거움을 얻었고 성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의 달콤한 것을 동경하고 있다. 조선족 노인 꽃갑은 절대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인생 축제이다. 매번 이런 의식에 참석해서 노인들은 후배들의 무릎 꿇을 접배, 그리고 저녁에 공경한 막걸리를 마음껏 마시고 웃음소리에 취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인의 안상, 그런 민족의 눈물이 든 미소를 남에게 유숙하고 대인에 대한 깨달음을 한다. 이런 의식은 사실 긍정과 수학을 대표하는 일의 수학과 한 가지 혈액에서 솟구치는 보은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김재봉 학생이 조선족 풍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은 뭐 어린이날 잘 보내는 거, 네. 또 노인절에 노인 공경하는 모습,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쭉 써주셨네요. 연변초에서는 어린이날과 6월 1일이고 그다음 노인절이 8월 15일인데 너무 재미있게 대잔치를 합니다. 네. 네, 마치 전주의 그 시민들이 네네. 다 나와서 이제 축제를 하듯이 공원에 가면 음악 소리 들리고 어린이날인지 노인절인지 아무튼 다 같이 축제를 하는 그런 네. 분위기거든요. 네. 예.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조선족의 이런 그 아름다운 풍습들은 모두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조선족은 어떻게 보면 흥도 많지만 또 경로 애유가 특별하게 그런 축제처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네. 전국에 보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민족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그 민족도 경로 애유를 하겠는데 그 연변 조선족 자치조처럼 어떻게 보면 축제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네. 부러움을 샀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고유의 문화 이렇게 함께 다 즐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소수민족이나 한족들도 굉장히 같이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변에 있는 한족들은 조선족하고 너무 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동참을 합니다. 한족들도 조선말 알아듣는 한족도 많고 네. 조선족 춤을 또 같이 추는 사람들 많고 네.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가보면. 네. 근데 이 글 속에 김재봉 학생이 특이하게 어떤 뭐 소송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소송을 하는 게 사실 아니라 네. 그냥 술 한 술 한잔 잔으로 하면서 사실 서로 푼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네. 일은 종종 있는데 예. 또 이 부딪히는 걸 가지고 소송으로 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술 한 잔이면 그다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다시 친구가 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소송해서 큰일 얼굴을 안 아니면. 보고 사실 부딪히는 사람들 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 보는 것보다 술 한 잔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마음이 그 정도 너그럽다는 거니까 네. 이것도 우리 조선 민족의 한계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 민족 다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급하고 또 빨리 성격이 문제 조금 생겨도 급하긴 빨리 하죠. 이제 문제 해결하고.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오래전인데 그곳에서 물건 팔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한족분들이 빨리빨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생각도 나네요. 함께 어우러져서 이 아름다운 계절 5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예은이 불러주는 문어의 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예,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국악 공연이 지난 네. 26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있는 코히보르밭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제 주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이 행사는요, 두샨베에서 서울까지라는 주제로 우리 국립국악원 공연단의 이제 부채춤, 판소리, 그리고 뭐 시나이 합주, 판국가, 뭐 소고춤 등으로 꾸며져 가지고 2,200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네,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수십 명의 학생들은요, 또 공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사 도우미로 참가했습니다. 주 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의 권동석 대사는요, 한국 대사관 개설 이래 처음으로 타지키스탄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양국 간 이제 문화 교류야말로 양국 국민이 서로의 정서를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최고의 공연장인 코히보르밭을 찾은 관객들은요, 이날 공연장 주변에 전시된 한류 사진전을 둘러보거나 또 공연 설문조사에 응한 후에 그 부채를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공연 소식이 있네요. 이번엔 카자흐스탄의 수도에서 K-팝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면서요? 예.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수탄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지난 22일 K-팝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 공연은요, 한 카자흐 수교 30주년이자 올해가 또 양국 간의 상호 문화 교류의 해거든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번 공연은 또 단순히 K-팝을 감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나아가서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K-팝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코로나 상황은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한 자릿수로 매우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실내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관람객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한국문화원 로고가 새겨진 KF94 마스크가 이제 배부되었고요. 네. 또한 K-팝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또 문화원 로고가 새겨진 라이트 스틱을 배부해가지고 이제 콘서트 분위기를 아주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네. 또한 BTS나 블랙핑크 등 포토존을 또 운영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한국 놀이 체험 존에서는요, 이제 우리 전통 놀이인 투호와 제기차기 등 이런 한국 전통 놀이 체험과 함께 또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 체험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구홍석 주 카자흐스탄 대사는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 카자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한국 문화에 아주 깊은 관심으로 준비한 K-팝 콘서트에 초대되어 너무 기쁘고, 또 이번 자리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러시아 사할린에서 유청소년 씨름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지난달 24일 유른사할린 시한인 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실험협회
주체로 유청소년 씨름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네벨스카니와 윤사칼린스크 및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16세의 선수 95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이번 씨름대회에는 씨름을 배우는 선수 외에도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하는 어린 선수도 많았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이번 씨름대회가 첫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영년대 체급별 그룹에서 키리우 구티코프, 이완 마르코프, 스타니슬라프 불리치코, 알렉산드르 스위치 등이 이날 우승했다고 주최 측이 전했습니다. 수상자와 참가자에게 이날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준비한 메달과 기념품 등을 시상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청소년 씨름대회 목적은 선수들 간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고 한민족 씨름을 대중화하는 데 있습니다. 한편 2018년에 창립된 사할린주 씨름협회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해마다 이런 사할린스크에서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경기를 개최합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씨름협회 주최로 유청소년 씨름대회가 열렸습니다. 체급별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키릴 구치코프, 이완 마르코프, 그리고 스타니슬라브 플리치코, 알렉산드로 스웨츠 등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메달과 기념품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창립이 된 사할린주 씨름협회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경기를 계속 개최를 하면서 한민족 씨름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거 할 시간 됐는데? 공부하다 말고 어디 가려고? 이 드라마 봐야 한단 말이에요.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이 드라마 보고 숙제할게요. 안 돼, 숙제 다 하고 봐. 엄마, 제발요. 아니, 무슨 애가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해?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보는 거예요. 공부는 무슨, 공부하기 싫으니까 보는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이 드라마 보면 정말 역사 공부가 절로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얼른 숙제나 해. 핑계 아니에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 역사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그럼요. 그럼 조선을 건국한 왕은? 이성계요. 오, 제법인데. 조선시대의 3대 왕은? 이분이요. 딩동댕. 지금 이 왕에 대한 드라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드라마 좋아하는 내 아들 아니랄까봐. 엄마, 저랑 같이 드라마 봐요. 네, 좋지. 아들이 숙제하다 말고 이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는데 엄마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엔 함께 보네요. 그러게요. 정통 역사 드라마, 사극은 역사를 토대로 한 드라마니까 드라마를 보면 공부가 되긴 하죠. 그렇긴 하네요. 조선의 3대 왕인 이분에 대한 드라마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KBS 1TV에서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죠? 네. 이분은 조선의 3대 왕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입니다. 이분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임금이 된 뒤에 조선 초기에 기반을 다졌는데요. 정치제도와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쳐 사회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 조선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조선의 3대 왕입니다. 현재 KBS 1TV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사극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태종 이방원, 2번 방자, 3번 대장금.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서 잘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 하면은 하여가가 떠오릅니다.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하여가인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하여가에 대한 화답으로 정몽주가 그 유명한 단심가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에 정몽주는 세상을 뜨고 이분이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사극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드라마도 아마 재미있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서 고려인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생활상 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나요? 네,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 내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에서는 고려인 역사, 문화, 생활사 방면으로 다양한 지금 그들이 남긴 수적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네. 곧 거기 개관 1주년을 맞습니다. 작년 5월 20일에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개관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요, 4월 20일에 고려인의 그 구정가요를 모아서 집대성하셨고 또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재즈 음악을 최초로 도입한 선구자였던 한야코브 작곡가 그 음악가 특별전을 열고 있죠. 그분이 작년에 참 애석하게도 그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업적이 너무 커서 사실은 오래전에 전시를 했어야 됐는데, 네. 또 다른 그 전시 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꾸 하셔가지고 그분 생전에 이렇게 전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는 아주 성황리되고 있고요. 예. 4월 2일에 이 개식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고려인 집성촌을 다니면서 녹음기로 녹취했던 네. 지금은 사라져버린 고려인들의 그 모국어 가요 이것을 여기서 그 8곡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스러웠다고 그래서 지금 한야코브 작곡가와 고려인 구정가요에 대한 관심이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아주 점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발길이 지금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녹취된 목소리만 들어도 고향 생각도 나시고 울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고려인들만은 그 옛날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160년을 살면서 고려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이 독특한 방언이 그 발전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함경북도 원래 육진방언에서 퍼져나갔는데 이 러시아 언어와 섞이고 또 중앙아시아 언어와 섞이면서 이 토착화되고 변형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그 말들은 이 고려인들의 그 방언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면 참 소박하고 이 재밌죠. 그래서 고려인들은 그 가요나 그 가요 부르는 분들이 그 설명을 가요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네. 아주 향수해졌고 아주 그냥 그
감동에 젖는 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네. 참으로 전시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네. 뭐 그 한 야곱 작곡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좀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진 작가 얘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한진 작가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활동한 당시 얘기를 쭉 들었고, 크슬로르다에서 살던 한진 작가가 이제 알마티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사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이제 고려극장이라고 명칭을 94년에 바꿨습니다만은 또 물론 강제주 이전에는 또 고려극장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선극장이라고도 한참 불렸는데 네. 이 극장이 1968년 9월에 수도 알마티로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하기 전에는 그 극장의 규모가 작았는데 이전하게 되면서 극장의 모든 단원들이 수도 알마티로 또 이전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한진 작가도 그때 알마티로 이렇게 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진 작가의 그 인생의 전환기, 어떤 도약의 시점, 네. 여러 가지 전기가 마련이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진 작가의 그 극장과 함께 그 수도 알마티로의 그 이전은 굉장히 한진 작가의 그 창작 인생에 분기점을 마련해준 아주 그 시사점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어떤 규모도 커지고 모든 단원들이 다 알마티로 모이게 됐는데 그 국립극장의 어떤 승격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전하게 된 이유가요. 네. 그 전에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또는 조선극장이 주립극장이었습니다. 네. 그전엔 크슬로르다에 있어서 크슬로르다 주립 조선 음악 희극극장이 또 정식 명칭이죠.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몇 번의 지위의 격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공화국적 지위를 갖는 조선극장 또 이런 식으로 변하기는 했지만은 네. 정식으로는 68년에 이제 국립고려극장으로 이제 지위가 완전히 격상이 된 거죠. 이것은 예. 국립극장이라는 의미는 당시 이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있는 레르몬토브 명칭 그 러시아 극장이나 또 카자흐인들을 위한 그 오페라 발레 극장이나 이 몇 개의 국립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극장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네. 우리 고려극장도 그 극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가장 이렇게 수준 높은 이런 최고의 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그리고 예술적 그 어떤 미학적인 이 표현 능력도 국립으로 할 만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그 어떤 표식, 증표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립극장의 성격은 고려인들의 그 대단한 경사고 또 이 극장들이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로 순회 공연을 할 때에도 네. 주립극장으로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큰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제한이 따르고 그랬는데 이제 국립극장으로서 당당히 그 나라의 국립극장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런 그 공연 계획도 짜고 순회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대단히 이 극장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룬 사건이었죠. 네. 1968년에 이제 국립고려극장으로 승격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고려인들의 뭐 예술적인 면 그런 면까지 격상이 되고 그만큼의 대접도 받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디에나 이 그 격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예우하는 그 어떤 규정도 있고 네. 또 모든 것이 또 국가의 예산도 늘고 관객들에 있는 시선도 다르고 이래저래 그 시스템도 조직도 새로 이 국가적 수준에 맞게 이렇게 재정비가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진정한 이 국립극장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단순히 국립극장이라고 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이 고려극장에서는 68년에 국립극장 승격과 수도 알마티로 이전과 함께 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극단 내에서 이 가요, 연주만 전문으로 하는 이 음악가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악단이 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리랑 가무단이라고 불렀는데 네. 아리랑 가무단 내에 또 협주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주단이죠.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에서 네로라는 가장 유수의 이 사명감 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들어서 네. 또 아까 제가 그 전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야코브 작곡가 같은 분이 거기에 입단을 해서 재즈 음악을 바로 도입을 하고 발전시켜서 당시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든 극장 소속 이 음악 연주자들이 국립 고려극장에 와서 연주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런 네. 경쟁이 치열했을 정도로 가장 이렇게 앞선 이러한 그 음악을 선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아리랑 가무단의 이 협주단은 카자흐스탄뿐이 아니라 이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도 그 명성이 자자했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도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 뭐 이와 아울러서 한진 작가는 중견 작가로서의 전성기도 맞게 됐었겠네요. 그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진 작가는 그 1세, 3대 세대들 그 희곡 작가와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선배 희곡 작가들은 연세는 많고 경험은 물론 풍부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그야말로 연극과 희곡의 그 학문적인 그 정수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네. 한진 작가는 모스크바에 있는 천연맥 영화대학교 시나리오학과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앞선 이 학문적 기초를 닦았고 또 새로운 연극의 조류, 앞으로 장차 맞이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용하고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한진 작가는 이 앞선 시대를 앞서서 읽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진 작가 때문에 또 극장이 네. 극장의 이 희곡문학이 한 발 도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진 작가는 극장의 유일한 프로 극작가로서 극장의 모국어 문학을 이렇게 견인한 그 기관차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한진 작가가 쓴 희곡 중에 뭐 량반전 그리고 뭐 봉이 김선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량반전은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양반전 아닐까요? 한진 작가는 이걸 양반전으로 제대로 썼는데 네네. 이제 고려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리 한자어 병기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그 포스터나 또 그 러시아어 그런 량반전으로 써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알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8세기 우리나라 그 실학 사상가 그 박지원이 쓴 소설 양반전을 각색한 것입니다. 네. 이제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은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나라의 그 사회 의식과 경제 발전을 제의하는 그 비생산적인 그 유교적인 양반제도 이런 것을 굉장히 신랄히 풍자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양반과 이 부자의 그 하녀와 하인인 돌스와 보배를 전면에 내세워서 네. 그들이 양반과 부자를 통쾌하게 이렇게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연출해가지고 관람객들도 이렇게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네네. 굉장히 해학과 풍자와 기지가 곳곳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그래서 이 그 연극을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네. 이 배꼽을 쥐게 만들었면서도 이 사회를 예. 이렇게 확연하게 그 부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죠.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작가로서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한진 작가. 그의 작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